유로존 부담과 프로그램 매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박범기 차장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물가 안정권 진입입니다.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2월 이후 9달 만에 정부의 물가 통제 목표선인 4%대에 안착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한은 성장률 3.7%로 하향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묻지마 급등주 속출입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흐름이 전개되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과도한 매기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성장률 전망치부터 얘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자료가 2012년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요. 3.7%. 사실 그 7월 달에 전망할 때만 해도 4.6%였는데 아주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닌데 한 일각에서는 또 이제 미리 알려졌던 재료다. 사실 민간연구소 같은 데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다 내렸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박봉기 차장께서는 글쎄요, 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에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한 것은 특별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LG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이미 수정치를 제시를 했고요. 3.6%로 제시를 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좀 뒤늦은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가지고 2012년 세계 경기는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머징 국가 주요국인 중국이라든가 브라질도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 비중이 축소될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전망의 하향은 어차피 예상했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제 올해는 다 이제 갔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경기 진착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금리 인하 라든가 이런 긴축 완화 정책이 우리나라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쪽 경제 성장률 변경치를 보면 최근에 9%대에서 8%대 또는 심한 경우는 7%대까지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2012년 국내 경제 전망치 이제 세부 자료를 보면은 설비 투자 증가율도 4.5% 내외로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해 4% 이상이었는데 3% 정도로 이제 축소될 것 같은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재정 위기 감이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경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는 크게 무관한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둔화되는데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높아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국내 경제 지표 보면은 오히려 국내 경제 지표는 주식 시장에 잘 반영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목 얘기해 보죠. 요새 이 종목들 없으면은 박탈감 느끼는 사실은 근데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이나 안철수연구소, 동성화학 오늘 같은 경우면은 삼립식품 같은 회사들 이틀 동안 지금 상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산주도 좋았고 시장이 워낙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종목들로 매기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르기 전에 미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자,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사실 이렇게 급등주를 찍어내는 건 좀 어렵겠지만, 좋은 종목들,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종목이 있으면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일단은 커스피가 눈치 보기 장세죠. 뭐 이후 정상회담에 오늘 아까 뭐 로이터 통신에서 27개국 뭐 합의 실패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좀 노이즈 같습니다. 노이즈 같고요. 최근에 기관에서도 종목 매수가 좀 특징적인데 어떤 종목만 사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사거든요. 12월 들어서 매일마다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이유는 수치가 확연히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압축 매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좀 매크로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이런 종목별, 그러니까 모멘텀, 제로 중심의 종목 강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부품주 쪽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후광 효과가 일어나는 뭐 FPCB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AMOLED 소재라든지 공정업체, 터치 패널 이런 스마트 기기 관련 종목군들은 기간 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 체크하셔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뭐 좀 주의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가 지금 코스닥 내 시가총액 9위입니다.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 보니까 서울 반도체 시가총액을 추월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대표적인 테마 주들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들도 기대감이 높은데 뭐 다른 섹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은 너무 좀 성장성 위주의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시고요. 스마트 기기 관련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좋은 종목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나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일단 현재는 좀 피하는 게 맞겠죠? 네, 뭐 실적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죠. 중소형 화학주도 이번 계기로 반등하고 그러는데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뭐 수급이 좀 되는 종목군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기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그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뭐 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스마트 기기는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좀 유효할까요? 일단은 내년 실적 전망치가 각 섹터별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어떻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4분기에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호황입니다. 호황이고, 뭐, 안산, 대표적인, 서울에서 가까운 안산 지역도 가보게 되면, 뭐, PCB 업체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예전에 코리아 서킷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제자리에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적이 지금 일단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붙는 게 맞고요. 또 철저히 실적 위주로 접근하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매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에 뭐, 반도체 투자도 확대한댔는데, 이런 비메모리라든지, 뭐, 후공, 그런 업체들까지도 부각이 되니까 뭐 종목 위주로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매매를 하신다면 이쪽이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종목 쏠림 현상 정상적인 장세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그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U 정상 전원 합의 실패입니다. EU 실망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로존 실망감. 그래서 ECB에서 어제 뭐 예상대로 금리 내렸습니다. 근데 약발이 없습니다. 뭐 EU ECB에서는 결정적으로 국채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않겠다. 이제 국채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거를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 이제 양적 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EU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선언문 초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속보가 좀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 지금 나온 속보는 합의 실패 이 얘기는 재정 적자 규모를 약속보다 이제 좀 오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재된다. 이게 이제 EU 17개국이 합의한 상황인데 27개국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실패했다. 좀 이런 내용이 좀 왜곡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EU 조약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독일은 완전히 개정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천천히 개정하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밤 지금 EU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내용은 이미 다 알려졌고 뭐 결과물 나오기 어렵다 좀 이런 쪽 얘기가 좀 많은데요. 박범기 차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방금 나온 이제 27개국 합의 실패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영국이 유로화를 쓰지 않는 이제 17개국은 이제 유로존은 유로화를 쓰고 27개국 확대하면 이제 유로화를 안 쓰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반대를 할 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17개국,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17개국이 아마 이제 재정협약에 대한 논의를 갖다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던 게 ECB 드라기 총재
그 국채 매입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이었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보통 생각하시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 그 정상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또 압박도 주고 어떤 그 자기 그 책임을 갖다 준 어떤 정상들의 그 회담, 그 정치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수순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제 밤에 이제 협의가 될 내용인데, 그 독일 입장에서 과연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추진이 될 것인가 문제인데, 그 이제 근본적인 그 이유를 보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추가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또 이제 그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도 배경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 협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재정 안정기금과 더불어서 이제 논의되는 부분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독일 입장에서도 도출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로존이 만약에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면은 지금 상대적인 유로화 안정으로 인해서 어떤 수출의 유리함이라든가 어떤 상대적인 경제적인 어떤 우월한 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오히려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로 정치적으로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안이 오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유로존이 붕괴된다든가 하는 어떤 최악의 사태로 나온다면은 그거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막후의 조정을 뒤에서 이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합의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사실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놓고 양적 완화를 하기는 좀 힘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이 됐던 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는 그만큼 불안 심리가 좀 높기 때문이고요.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은 또 이제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유로존 얘기, 우리가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로존 빼고 얘기하면은, 다른 여건들은, 글로벌 여건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미국, 최근에 지표들 잘 나오고, 쇼핑 시즌 긍정적이고, 중국,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예상치도 나쁘지 않고 4.5%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게 나온 4.2%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률 7%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스탠스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 일단 유로존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 중심으로 한번 좀 여건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CPI가 4.2% 나왔죠. 예상치가 4.5%였는데 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PPI도 2.7%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이 긴축 정책에 이제는 보니까 수치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수치로 나오는 부분인데 화면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중국의 목표치 M2 중과율이 원래 16%였고 CPI가 4%대였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 가격이거든요. 동육 가격. 근데 최근에 수입 원자재도 하락하다 보니까 좀 약세로 돌아서는데 중국에서 좀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검은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M2 중과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유동성을 좀 많이 쥐었죠.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대출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업체 말고 2부, 3부 이런 업체들로 자금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일단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 좀 하락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긴축 완화 정책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또 내년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 경제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내년에 지준율 인하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 업체에서는 뭐 또 수혜주를 찾기 마련인데요. 뭐 이쪽은 또 산품제 관련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국에서 어떤 좀 정책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중국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인데 사실 뭐 유로존 문제가 지금 그 제1 화두기 때문에 뭐 중국 뭐 정책 스탠스 변화 이런 부분들은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유로존 문제가 잘 진정되면은 중국 관련 모멘텀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1900선 이탈입니다. 1900선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수급상으로 보면은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기관은 지금 순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열흘 만에 지금 순매수세로 들어왔다는 점. 열흘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 현물 매매보다는 선물 매매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선물 쪽 외국인 열흘 만에 순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벤트 1개 남았는데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전히 시장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봉기 차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어차피 선행적으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해가지고 대응하기는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EU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다음 주 이후에 어떤 그 매매 전략이나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수급상 흐름을 간단히 보면은요, 최근 그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 많고요. 최근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6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차익 거래 물량이 약 4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외국인들 또 기관들 어떤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집중됐다기보다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그 수급상의 어떤 좀 괴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프로그램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서 그 이제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지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프로그램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선물 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20선에서 1950선의 저항선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떤 12월에 우리가 기대하고는 산타랠리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어떤 유럽 문제에 의해서 어떤 시장 흐름이 크게 변동이 물론 되겠지만은 단순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지금 시장 상승보다는 1850선에서 지지가 되는 또는 1920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매매 어떤 동향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으로는 어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지수 방어,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850선에서는 뭐 낙폭 과대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박스권 매매를 염두에 둔 보수적인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말이라서 뭐 윈도우 드레싱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시장 방향성이 모호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장세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 프로그램 매매 역시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면봉 연구원께서는 이제 다음 주 일정, 뭐 큰 일정은 없는 건데 연준회의 말고는 큰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을 여기서 이제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살까 조금 더 이따가 살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하죠. 두 가지입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고용지표인데, 일단 전망치는 조금 8만 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실업률이 한 9%대.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경제지표가 좀 얼마나 나아졌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정입니다. 주말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무디스라든지 S&P 쪽에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차별화가. 근데 이게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악재보다는 좀 노이즈 성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 역시 중요한 건 미국 FOMC 회의입니다. 그 연준 위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추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금리로서는 뭐 일단 다 한 부분이겠고, 뭐 컬러티나 컨터티나 어떤 쪽으로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14일 날에는 미국과 이탈리아 조금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조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요. 기타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가동률, 또 이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또 16일 날은 또 미국 자체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FOMC 빼고요. 오늘 중요한 게 EU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전략이라면 참 고민이 큽니다. 그 IT 섹터 계속 보랬는데 솔직히 삼성전자만 갔죠. 수치가 확연했고 기간 오늘도 삼성전자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모켓 쪽으로 좀 계속 보고 있는 건 스마트 기기 확산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관심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농우바이오라든지 사조산업 내년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지수에 민감하지 않고 또 최근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망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소가 분기선이죠. 쿼터선까지만 하향되지만 않으면 지금은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좀 넓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상승을 하면 갭상승을 하고요. 하락을 하면 갭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롱통으로 보시고요. 이 말만 좀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혼란스러웠던 8월과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유럽 사태가 체계적으로. 그렇죠? 혼란스러웠던 8월과 정리되고 있는 이 12월은 확연히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잘 체계되어 가고 있고 강제적인 어떤 좀 조항 자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뭐 시장이 일단 매크로 쪽, 일단 중국 쪽의 모멘텀이 좀 내년은 클 것 같은데 그게 뭐 큰 기대치가 안 되면 조금 뭐 또 우리도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줄이기보다는 좀 넓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봉 연구원께서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던 8월과 정리되고 있는 12월. 이 한마디로 모든 의견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